오늘도 김영석 자문위원과 자리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코인업계의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은 현안이죠.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인데 닥사 5대 거래소들이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예. 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이라고 하는 닥사가 출범한 지 약 2주가 됐는데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은 이 닥사 5대 거래소, 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 네. 이 5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각자 따로 운영이 되었을 때에도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거래소들이었죠. 네. 근데 이 5개 거래소가 또 통합을 해서 또 연합체를 만들었다 했을 때는 그 규모가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특근법의 진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빠르게 속도가 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 거래소들이 각기 움직였을 때는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운영에 변화를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닥사가 지금 출범이 된 지가 약 2주가 지난 상황인데도 아직 어떤 뚜렷한 변화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죠. 이제까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네. 확인된 내용으로는 그 5명 모여서 사진 한번 같이 찍었다 네.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과거 전례를 보면 이런 연합체들을 만들거나 할 때는 근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무실이 있다거나 그렇죠. 사무국장이 있고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판식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닥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죠 지금 근간이. 일단은 법인을 새로 설립했다라기보다는 네. 그야말로 이 협의체를 구성을 네. 했다 네.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5개의 거래소가 만약에 한 사무실에 모인다라고 네.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썸이나 업비트 정도의 이 굉장히 큰 규모의 거래소에 비해서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사실 거의 지금 시장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같이 모였다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든 금융기관에는 협회가 다 있어요. 증권사들이 모이면 증권업협회가 있고, 예. 은행들이 모이면 은행업협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보험사, 손보협회, 생보협회가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의 하나의 협의체인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번 루나 사태 때문에 급작스럽게 조급하게 만든 일종의 하나의 쇼맨십 형태의 그런 협의체가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2가지 경우가 다 해당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규모예요. 실제로 또 국민 중에 한 800만 명 네. 이상이 또 가상자산의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우리나라 있고요. 인구가 5천만이라고 봤을 때 한 가정당 한 계좌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그 정도로 봐야죠. 네. 예. 근데 이 5개 거래소가 사실은 좀 진작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하지 않았냐라는 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루나 사태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가 좀 더 가속화되고 이 규제 방안이 좀 더 빠르게 마련될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네. 좀 급하게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 빨리빨리 이 정부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자라는 네. 그런 의지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은 없을 거예요. 다만 또 형식적인 외양간만 만들다 보면 예. 허술한 외양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루나 사태 사전에 방지할 수 없겠죠. 그렇죠. 과거에도 빗썸과 코인원, 호비 3개 거래소가 트래블룰 합작법인인 코드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닥사를 만들면서 약간 중복되는 또 의미도 있지 않나요? 약간 좀 많이 중복되는 의미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어떤 화이트리스트 등을 공유를 하면서 네. 이 가상자산을 통한 어떤 범죄 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돈 세탁 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방지를 하고자 네. 만든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 트래블룰이 그대로 좀 실효성이 있고 계속해서 원만히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트래블룰 합작법인 내에서 어떤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해도 됐을 거예요. 네. 닥사가 하는 경우를.
근데 가장 좀 중요한 문제가 저 코드에 업비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네. 어떤 뭐 중요한 결정 사항을 같이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비트가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뭐 결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지금 세계 거래소가 합쳐도 업비트의 거래량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세 개가 아니라 중소 거래소까지 다 합쳐도 업비트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일단은 업비트하고 빗썸의 격차만 해도 10배 차이입니다. 아유 어마어마하네. 예. 자 이번에 그 닥사에 포함된 4개 거래소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일단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앞두고 네. 이 닥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서 업비트가 감사 역할을 맡고 이 빗썸 같은 경우에 준법 감시분과 네. 그리고 코빗이 시장 감시분과 코인원이 거래 지원 네. 그리고 고팍스가 교육분과를 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준법 감시 뭐 감사 대부분 그 감시 기능인데 예. 각 거래소에서 맡은 분과에 해당 거래소가 담당하기에는 각 거래소 역량이 충분한가요? 일단은 이 거래소별로 지금 여기 5개 네. 거래소가 각자 나눠 가진 이 분과들, 네. 이 분과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각 거래소에 적절하게 분배가 됐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감사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뭐 규모라든지 시장 영향력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모자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빗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준법 감시 분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빗썸 정도의 규모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기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 뭐 거래 지원 분과라든지 뭐 시장 감시 교육 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맡아서 하려면 진행을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마땅히 어느 거래소든지 사전에 뭐 거래소 내부에 이런 부서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 네. 그런 분과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 이 5개 분과들이 계속해서 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뭐 지금 또 더 중요한 분과를 맡은 거래소가 앞으로 또 어떤 분과를 맡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귀추가 쏠리고 있고요. 네. 자 이번 그 닥사를 두고 5개 거래소에 대해서만 너무 정부가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중소형 거래소가 이번에 몇십 군데가 철저히 소외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이들의 반발은 없나요? 일단은 이 중소 거래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뭐 활성화됐었고 네. 그랬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거래소 개수가 250여 개가 넘어갔습니다. 250개요? 예. 와. 코인의 개수가 아니라 이 거래소만? 거래소의 개수가 250여 개. 그 중에서 ISMS만 취득한 거래소가 한 30 몇 군데 되죠. 예. 그 안에서 이제 5개 거래소는 은행 계좌 제휴가 된 곳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게 네. 초기 시장, 우리나라 초기의 어떤 뭐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한 2017년 정도부터 평가를 하기를 시작해요. 네. 뭐 그 전에 뭐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래소들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어떤 성과가 없는 거의 이 뭐 아이템 거래하는 정도의 사이트였죠. 네. 2017년에 본격적으로 이 가상자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 빗썸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정말 이 계좌 만들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네. 빗썸이 계정 만들기도 너무 쉬웠고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소 인가라든지 네. 아니면 실명 계좌 네. 이런 게 따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엔 그런 제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뭐 2017년 같은 경우엔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 네. 해외에 있으면서 뭐 현지 네. 휴대폰 번호로 그걸로도 가입을 해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거래를. 네. 근데 이 이후로 뭐 또 ISMS라든지 ISMS를 취득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절차라든지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걸 해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실명 계좌 받아와라. 네. 그래서 은행이랑 또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은행에서 이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내준다고 했을 때에는 거래소가 아니라 거의 은행 수준의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네. 이 실명 계좌를 또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 받았어. 그러면 끝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거래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최초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정도가 허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코팍스가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막차 탄 기분이겠네요, 코박스는. 거의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정책들의 반영에 있어서 중소거래소들의 입김은 전혀 뭐 작용을 못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뭐 입김이 작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왜냐면은 무조건 이 빅5 거래소에 포함이 됐다 해서 무조건 베스트, 네. 최적의 솔루션 네. 이렇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중소거래소들 중에서도 이 뭐 솔루션이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거래 환경, 인터페이스, UI, UX가 굉장히 상당히 뭐 뛰어난 거래소들도 있고 네. 뭐 빗썸이랑 업비트를 포함해서 이 5개 거래소도 계속해서 어떤 뭐 논란이라든지 네. 의혹에 휩싸이고 있죠. 네. 다만 이런 어떤 뭐 사건에 전혀 연루되지 않고 정말 투명하게 거래를 지원했었던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거래소로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보장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규제를 가한다라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이 국내 거래소가 250여 개 정도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거래소를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고 5개만 남겨놓겠다. 이건 이 투자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 뭐 정책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뭐 한번 실패를 했죠. 기존에 특근법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람들 거래 못하게 하겠다, 거래소 없애겠다 이렇게 위화감을 좀 조성을 하면서까지 특근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별거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기 특근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어떤 중소거래소의 의견이 들어갔냐?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중소거래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뭐 빅5 거래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거래소들이 그 중소거래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저 KDA. 네,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저걸 만들어서 꾸준히 어떤 뭐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를 한다라든지.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로 공식 명칭이 되겠죠. 예. 어쨌든 이런 뭐 빅5 거래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존재감을 알아달라. 일종의 거의 그 뭐 외침이죠. 우리도 있어.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좋고 싫고가 아니라 존재감이 잊혀지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무섭죠. 예. 어쨌든 이 중소거래소들의 입장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형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거래소와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 위반자들은 어때요? 그런 좀 자세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 사람들이 중소거래소가 무슨 어떤 거래소가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에 지금 뭐 일반 투자자들한테 네. 이 상위 5개 거래소가 뭐뭐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거든요. 네. 뭐 저같이 이런 걸 뭐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뭐 빗썸, 업비트 제외하고 나머지 뭐 코인은 코빗, 코팍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당장에 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입법을 진행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5개 거래소만 신경 쓰기에도 굉장히 벅찰 거예요. 네. 이 5개 거래소에서도 최대한 이 시장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어떤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지원을 할 거고요. 그럼 이 5개 거래소에서 나오는 어떤 뭐 입법안이라든지 네. 정책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만도 신경을 쓰기 굉장히 좀 많이 벅찰 것이다. 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소 거래소까지 신경 쓸 틈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최근 일부 거래소들이 거래소 인가를 이제 받을 것으로 전망되다 현재는 어떤 거래소도 지금 인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추가로 인가가 나올 만한 거래소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이 빅5 거래소 이외에 네. 사실 고팍스가 합류될 때까지만 해도 뭐 고팍스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거래소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네. 뭐 고팍스가 될 거야 아니야 뭐 다른 거래소가 될 거야 아니야 뭐 포블게이트도 좀 유력하지 않았었나요? 포블게이트도 굉장히 뭐 유력했었고요. 네. 뭐 포블게이트 이외에도 뭐 한비코라든지 네. 이런 거래소들이 거래소 인가를 받는다, 네. 추가로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뭐 고팍스가 이 포함이 됐을 때 네. 포함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아 그렇다, 뭐 고팍스가 될 줄 알았다라는 네. 의견도 있었고요. 네. 아니, 어떻게 고팍스가 네. 저길 들어갔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결국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거래소 결국 예. 5개로 이렇게 압축되죠.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뭐 추가가 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뭐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네. 아니면 이 가상 자산 전반의 어떤 폭락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맞물려서 좀 진행이 됐을 때 네. 신규 거래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아예 그 기회가 많이 좀 차단된 게 아니야. 왜냐면 벌써부터 지금 닥사 만들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6번째 거래소로 네. 새로운 거래소가 인가를 받고 들어간다. 그런다고 저 닥사에 뭐 껴주기나 하겠습니까? 약간 그런 의미에서도 신규로 또 거래소가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 상위 2개에서 3개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을 네. 제외를 하면 이 코빗과 고팍스는 현재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점유율, 회원 수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거의 좀 무의미한 수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번째 거래소로 들어온다 한들 뭐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뭐 원화 입금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 5개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서 앞으로 이 거래를 지원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5개 거래소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5개 중에서도 어느 거래소는 뭐 향후에 좀 없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죠. 이게 고객 예치금이라는 것이 순식간이더라고요. 뭐 거래소들이 과거에는 빗썸 1등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때 업비트와 이렇게 역전이 되는 부분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시장이 알 수가 없는 게 네. 이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동의율이 네. 업계의 큰형님 네. 뭐 누구나 이 가상자산 거래라고 한다면 업비트가 제일 편하다. 네. 뭐 업비트에 당연히 뭐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뭐 빗썸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지금 뭐 업비트하고 빗썸하고 시장 점유율이 10배가 차이가 네. 나버리니까 앞으로는 또 뭐 빗썸이 1등을 네. 또 다시 탈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5대 거래소 내에서 또 누가 1등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 좀 전에도 보여주셨다시피 KD 예. 결국 그 모든 군소정당 거래소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250개라고 하셨는데 예. 그 중에서 또 추려서 또 30 몇 군데만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일단은 이 250여 개 네. 거래소 중에 또 ISMS를 네. 또 인증을 받았고 네. 그런 거래소들만 좀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에 반발해서 또 다른 협회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도 또 포함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저도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하면 정말 뭐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50개면 너무 많죠. 거래소. 250개 중에 사실은 좀 뭐 대부분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허수였고요. 네. 예.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네. 그 중에 살아남은 거래소가 네. 뭐 이제 중소 거래소 정도 그 중에서도 정말 특출난 거래소가 이 5개 거래소 네. 뭐 그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이게 있겠습니다. 재단 하나, 코인 재단 하나가 사고 쳤을 때 미치는 영향보다 예. 거래소 하나가 디폴트가 났을 때 미치는 영향은 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크죠. 특히 네. 이 5개 거래소 중에 하나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 만약에 중소 거래소 중에 뭐 예치금이 굉장히 많았다. 네. 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래량은 굉장히 적을지라도 네. 뭐 가지고 있던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디폴트가 나오게 돼버리면은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글로벌 시세까지 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에 어떤 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다.
아니면 뭐 모라토리움을 뭐 선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거래소가 사실은 그렇게 뭐 익숙하게 들어본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얼마나 있었냐,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최근에 셀시우스 사태에서도 이더리움 가지고 이 큰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약 40% 정도 지금 또 떨어진 상황이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중소 거래소다 하더라도 저런 거래소들의 또 얘기를 많이 정부 정책에 어떤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라는 게 고객들의 수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고객들이 자금을 인출할 때 지급준비금 비율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이고 예, 뭐 도미노로 연차적으로 이 가상화폐가 다 줄줄이 다 도산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나머지 중소거래소 향방 앞으로 많이 좀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되겠죠? 일단은 이 5개의 거래소가 이미 지금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이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앞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 입금이 되냐 안 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거래소 차원의 자율성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고 뭐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 기준이 통합되고 어떤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도 뭐 상당수의 어떤 합의를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더북을 공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좀 협의되지 않는 거래소들은 이 퇴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당장의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닥산에 포함되어 있는 5개 거래소가 나머지 이 협회 이외의 거래소에게 오더북을 쉽게 공유해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아마 결국에는 뭐 다른 거래소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이 5개 거래소만이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더북이 용어가 어떤 뜻이죠? 일단은 이 굉장히 좀 뭐 쉽게 접근을 하자면 이 오더북이라고 한다면 이 각 거래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 매수를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 이 호가창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네. 그럼 이 호가창의 전체 묶음 이 자체가 오더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더가 나와 있어요. 네. 이 정도의 매물이 뭐 살게요, 팔게요라고 나와 있어요라고 나온 게 그게 오더북인데 네. 이 오더북이 제각각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인이라 하더라도 거래소마다 이 시세가 다르고 가격 변동성이 또 다른 이유가 되는데 이 오더북을 통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전체 거래소의 뭐 어떤 뭐 등록이 되는 뭐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이게 통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거래소는 이 거래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존에 이제 뭐 M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더 이상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나마 그 중에 뭐 김치코인들, 속히 말해서 김치코인들 중에 뭐 거래량이 좀 적고 네.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건드려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특히 이 오더북의 공유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이 MM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이 작전 세력에 대해서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5대 거래소의 시세 통합을 하면서 그 거래량과 이 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통일하자는 취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처럼 제각기 됐을 때는 정말 뭐 MM이고 코인 조작이고 상당히 많은 시장에 이런 음성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좀 근절이 되겠네요, 이 시스템 차원에서. 사실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뭐 전도 유망하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 발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인류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복지를 증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문화로 귀결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블록체인의 발전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 거래소,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MM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캠 코인의 상장이라든지 뭐 이른바 뭐 상폐빔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나아가서 블록체인의 발전도 좀 저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중간 밸런스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또 시장을 관리 감독을 하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죽을 것이고 예. 또 이거 너무 풀어졌을 때는 또 시장 자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관리 감독이라든지 규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네. 당연히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뭐 MM이라든지 심지어 뭐 재단 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발행한 코인을 가지고 이 금융 사고를 일으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겠지만 네. 특히 이 규제가 너무 심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 이 뭐 박상기예난이라든지 네.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네. 좀 이 정책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출범한 닥사만큼은 정말 그 실효성이 있는 그런 협의체가 돼서 시장의 자율 규제 기능을 충분히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방송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래소 돋보기 코너 대화 나눈 내용들을 자료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